후보들이 아주 성황리에 출범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저희 지난 수개월 동안 저희 투쟁과 그리고 조은진 후보님의 유세 기간 동안 이 기존 언론들은 전혀 보도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은진 후보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새누리당의 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 오늘도 우리 개인 유튜브 방송 여러분들께서 와서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은 지금 대구에서부터 오신 번개시장님, 그 다음으로 옆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 TV 지금 생중계는 안중규 TV로 생중계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준 선생님도 와 계시고요. 깍지 방송 이렇게 우리 이번 그동안의 저희 태극기 투쟁과 우리 조은진 후보님의 우리 유세 운동은 우리 개인 유튜브 방송들이 없었으면 정말 힘든,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것도 우리 개인 유튜브 앱 방송 여러분들의 노고가 정말 크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강연을 시작하면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제가 좀 지역에 아는 분들에게 이번에는 그 버스 대절에서 절대 올라오지 마시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또 올라오신 분들 보이네요. 이게 현재 이 규모가요, 국회 내에 있는 가장 많은 좌석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는 이게 다고, 차라리 예를 들면 대구가 어떻게 보면은 밖에서 볼 때는 완전 개싸움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0.1%짜리들이 개싸움한다는 근데 저는 아주 자랑스럽고 숭고한 당원 혁명이라고 보는데, 약간만 우리 밖에 약간 떨어진 사람들 볼 때는 쟤들 개싸움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서 우리가 도대체 지금 이 싸움을 무엇 때문에 하고 있고 이 싸움의 결과 우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좀 짚어놔야 되겠다, 미리.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라도, 우리 당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급하게 잡게 된 거는 이번 주 태극기 집회가 굉장히 좀 막장으로 치달았거든요. 일단 박 대통령이 계신 구치소에서도 막 두세 개가 겹치고 대한문에서가 두 개가 겹치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분들에게 좀 통화를 했습니다. 뭐 대한문에 집회하는 분들에게 통화해서 이건 좀 심하지 않냐, 어떻게 대한문에서 두 개를 하냐. 그래서 막판에 합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제가 꼭 권했다기보다도 그분들도 아마 생각이 있었을 거고. 근데 우리는 말이죠, 우리는 길거리에서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을 만들었으면은, 우리 이제 길거리 나갈 때는 아주 시급하고 큰 차원의 문제 있을 때 나가야 되고요. 거리는 이제 운동가들에게 양보해주고, 우리는 국회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 집회와 강연이라든지 토론은 이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다릅니다. 집회는 저만 해도요, 집회 때 그러면은 제 메시지를 거의 전달 못 합니다. 5분 동안 와 외치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는 뭐 상호 소통은 거의 불가능하죠. 하나의 행동이거든요, 집회는. 근데 우리 같은 이제 신생정당은 강연, 토론, 세미나들을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당만 정상화됐으면은 그냥 확 들어갈 텐데, 당이 이 모양이지만은 그래도 하던 해야 되겠다. 어차피 당 괜찮을 거니까. 단지 지금 이거를 아주 좀 당의 주요 사람들과 깊이 있게 상의할 수는 없었고, 이번에 바로 하다 보니까 단지 그냥 제가 생각했던 거 개인적으로 하게 됐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이렇게 팀을 늘려서 이제 다양한 강연 같은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강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새누리당 자유통일 강대국 코리아 100년 집권 준비인데 이거 그냥 제가 자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거 아닙니다. 예, 이거 계속 제가 오랫동안 해왔고 여기서 뭐 저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해본 이 동지들도 다 있을 거고요. 우리 당에도 저 100년도 그냥 한번 질러본 거 아닙니다. 저 숫자 저거 미국의 미래학자 조지 프리드만의 100년 후라는 책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건 2000년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약간 좀 늦어졌죠. 지금 기준 따지면은 100년 동안 미국과 주로 아시아 중심의 이 국제관계 흐름을 분석해서 100년 뒤에 어떻게 돼 있을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미국은 100년 뒤에도 여전히 초강대국, 그리고 중국은 상당히 위축될 것, 분열로 인해서, 그리고 일본과 터키가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정도로 성장할 것, 그리고 대한민국은 통일 대한민국으로서 웬만한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강대국이 될 것. 근데 이제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고 또 여러 또 대한민국의 국제학자들은 조지 프리드만이 예상한 것보다도 더 발전해 있을 거라고 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진단하는 사람들도. 일본보다 위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일본보다 위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게 뭐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특히 우리 같은 신생 벤처 정당, 왜? 다른 정당 다 이제 무너질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강대국 코리아가 되려고 안 되고는 우리 당이 어떻게 하냐 달려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정당 중에서요 이런 거 가지고 세미나한 정당에 한 번도 없습니다. 자, 먼저 우리 당의 이 어떻게 보면은 기반이라고 그래야 될 수 있고요. 우리가 만약에 기업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당의 원천 기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당이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될 미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자, 지금 이 홍준표 요즘 막 페이스북에서 뭐 거의 날라다니죠. 저는 대선을 제가 취재를 세 번째 대선 취재봤는데 대선 패배자가 저렇게 날뛰는 거 정말 처음 봤어요. 아니 이해창 씨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지난 대선 때 문재인도 1.몇 프로 차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3개월 정도는 자숙하거든요. 근데 41대 23이었나? 24였나? 역대 보수적 최다 표차로 졌으면서도 저렇게 잘났다고 떠드는 그건 정말 처음인데, 윤창중 씨 말대로 이건 대선 전에 그분이 비판했던 건데 망해가는 집안에 장남이 막 잘났다고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저거 정말 이 일반 국민들 봤을 때 저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는 보수니 뭐 좌익이 떠나서요, 대한민국에 그래도 사람으로 살아갈 때 기본적인 인격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 가지고 보수니까 무조건 찍어? 돼지 하나 올려놓고 얘는 보수돼지니까 너희 찍어? 저는 이번 대선에 완전 실패한 게 그것 때문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설사 문재인을 찍는 국민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문재인 찍는 국민도. 그래도 야, 저 사람 내가 뭐 보수를 안 좋아하니까 안 찍지만은 그래도 사람 그래도 좀 똑똑하고 인격은 됐네 이런 말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대선 내내 발정돼가지고 요거도 먹고 경상도에서는 장인을 영각택이라고 부른다고 요거도 먹고 대선 끝나자마자 막 마구잡이 써대는데 친박은 바퀴벌레니 뭐 저는 솔직히 친박 가는 거 가지고 시비 걸 생각 없습니다. 뭐 저도 친박 무진장 욕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홍준표 씨는 박근혜 정권을 무능 기회주의 부정부패 정권으로 규정했습니다. 맞아. 아니 대선 전에 그렇게 하지 왜 대선 후에 갑자기 규정하는지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것도. 그리고 박근혜 정권을 부정부패 정권이라고 규정한다는 것은 그거는 탄핵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무능 기회주의까지는 그래도 탄핵까지는 안 가는 건데 부정부패까지 강조했다는 것은, 아니 원래 이분 처음부터 탄핵을 찬성했지 않습니까?
대선 선거운동 기간 그때만 갑자기 탄핵을 반대하는 거 참았다가 살짝 사기치고 다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근데 그러면은 그 대선 마지막 날까지 우리 당원들 전화해서 1% 초박빙이다, 너희만 적으면 이길 수 있다, 그 했던 보수파리들 사과 한마디라도 하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한테 사과 안 해도 좋아요. 근데 같이 태극기 들고 탄핵 반대했던 그 동지들, 그리고 탄핵에 그걸 슬쩍 접고 홍준표 지지하러 갔던 사람들, 최소한 홍준표에게 어떻게 박근혜 정권을 부정부패 정권이라 얘기할 수 있냐? 특검이 탈탈 털었는데 박 대통령 플러스 측근들 단 한 명도 10원 한 장 받은 게 안 들어왔는데 이게 어떻게 부정부패 정권이냐? 따져 묻는 사람도 없어요. 따져 묻는 사람. 그냥 싸그리 다 죽어버린 겁니다. 싸그리 다 죽어버린 거예요. 자, 문제는 홍준표 씨가 뭐 그쪽 가서 죽고 묻고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지난 한겨울 동안에 탄핵 무효라고 태극기를 들고 나간 거 다 알고 있죠, 국민들이? 이미 다 알기 때문에 저거를 슬쩍 덮고 가서는 보수는 영원히 집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건 우리가 하기 싫다해서 포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숙명이에요. 박 대통령의 억울한 누명을 풀지 않고는 집권 불가. 왜 그러냐? 산술적으로 간단하게 나옵니다. 탄핵 전에 흔히들 얘기하듯이 좌익 40%, 우익 40%, 중도 20% 이 구도가 탄핵 이후에 바뀌었다. 그 바꾼 게 지금 대선 결과 아닙니까? 그럼 왜 그렇게 됐겠어요? 같이 가는 보수인데 언론과 포탈과 여기에 넘어가서 탄핵을 찬성한 사람. 그러니까 사드도 찬성하고 김정은 정권도 반대하고 북한 인권 개선도 찬성하고 시장경제도 다 찬성하는 사람이지만은 탄핵에 그냥 넘어간 사람들. 그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속았구나, 이렇게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은 보수가 어떻게 집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보수 집권의 1순위는 박 대통령의 누명을 푸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이제 덮고 가겠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신보수주의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근데 그것도 왜 대선 전에 하지? 정말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대선 후에 막 자기 공약을 얘기하고 막 이런 사람도 처음 봤어요. 아니 대선 때 신보수주의 왜 얘기 안 합니까? 왜 끝나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결국 태극기 표 훔쳐갔다가 이제 당권 잡으려고 고생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요즘에 국민들이 탄핵 사기야 워낙 전문가들, 포탈, 언론이 한꺼번에 밀어붙였기 때문에 사기를 칠 수 있었지만은 웬만히 사기 못 쳐요. 우리가 미디어 권력이 밀리잖아요, 자기한테. 우리 같은 세력은 사기를 못 칩니다. 미디어 권력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홍준표도 그 보수파리들 몇 명은 사기칠 수 있겠지만은 그냥 국민들이 볼 때는 저랑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아니 저 사람 왜 대선 때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왜 저러지? 딱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무슨 집권을 합니까? 그냥 당권만 자꾸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당권이라도 손쉽게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정우택 등등 그건 제가 나중에 자유한국당 상황 때 설명드릴게요. 일단 사기 탄핵을 밝힌다는 것은 돌아선 우리 보수 유권자층을 다시 붙잡는 효과도 있지만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개혁입니다.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일이에요. 박근혜 정권이 어려웠던 일은 언론 포탈 종편 이거 개혁을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그럼 개혁할 방법이 없었나? 충분히 있었는데 못했습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무능하다 얘기하면 무능하다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론 포탈 종편 개혁 이거 해야죠. 이것도 탄핵을 안 했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기 포털 개혁 제가 한 7년 전에 법안 만들어서 올려놓은 것도 있고 종편 저거는요 아주 손쉽게 개혁할 수 있습니다. 종편 저건 원래 드라마, 예능, 교양, 보도를 균형 있게 종합적으로 하라고 허가해준 방송사가 종편인데 종편에서 지금 좀 좋은 드라마 방영된 기억이 없어요. 종편에서 드라마 합니까 요즘에?
특히 TV조선에서 드라마 합니까?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뭐 예전에 뭐 박태준 씨 그거 뭐 불꽃 뭐 강철인가 그거 하다가 망한 것부터 안 하는 것 같고 채널A 드라마 안 하죠. 오히려 JTBC는 좀 예능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채널A TV조선 예능 안 하고 그렇다고 무슨 또 수준 높은 교양 다큐를 하냐? 그것도 안 합니다. 그러면 또 뭐 보도를 또 심층적으로 하냐? 역시 그것도 안 해요. 그 뭐 하냐? 여의도 브로커를 데려다가 정치 만담하죠. 돈 한 10만 원씩 주고. 맞아요. 이거는 종편 허가의 취지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에요. 제가요 여기 국회에서 이명박 정권 때 종편 허가를 위한 국민위원회에 제가 한 10명 중에 1명 들어가서 종편 허가를 담당했었는데 여의도 브로커 불러다가 정치 만담하라고 허가 준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고급 드라마, 고급 다큐 이런 거 해서 방송 분야 일자리 창출하고 수출하고 그러라고 허가해 주는데 수출은 무슨 수출이에요? 이런 정치 만남 가지고 무슨 수출을 합니까? 저는 종편에 대해서요 원래 취지 그대로 편성비율 그대로 지키게 하면 됩니다. 예능 무조건 30% 이상, 드라마 30% 이상, 보도 30% 이상 그럼 정치 만남 확 줄 거 아니에요, 정치 만남. 그러면 못 버텨요, 종편이. 못 버티면 퇴출시키면 되거든요. 따로 할 것도 없습니다. 원래 취지대로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박근혜 정권에서 그거 분명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걸 못 해냈고 근데 문재인 정권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원래 종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혹시 문재인 정권이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문재인 정권이 하든 누가 하든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법과 원칙이 맞는 거예요. 포털 부분은 포털 하나만 가지고 제가 2시간 따로 가져야 돼서 이거 넘어갈게요. 이건 하도 문제가 많은데 가지고 따로 빼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방송심의 이제 정권 바뀌니까 JTBC 심의를 질질질 시간 끌더니 툭툭툭 면제부 주고 있습니다. 방통심의 개혁도 했어야 돼요. 박근혜 정권이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제가 탄핵 뒤에 얘기한 게 아니라 정권 초기 때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정권에다가 글도 쓰고 보고서도 주고 다 안 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방통심의 단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요. 원래 방통심의는 거짓 방송하는 거를 중징계 내렸었고 표현이 과격한 거는 면제부 줬었던 기준이었는데 이상하게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거짓 방송은 약한 징계를 내리고 표현을 좀 세게 예를 들면 뭐 종북이라 그랬다고 막 중징계 내리고 이 기준을 바꿔놨습니다. 원래 방통심이 그렇지 않았어요. 거짓말 방송을 제일 중징계 때렸거든요. 요거 바꿨어야죠. 요거 막아놨어야죠. 이걸 박효정 같은 사람 앉혀놔가지고 노조든 뭐 좌익이 하는 것을 그냥 뺏겨서 우익 입장에서 예를 들면은 5.18 같은 것을 사태라고 불렀다고 중징계를 내리고 뭐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반면에 외실을 조작하고 그런 것들은 다 손방망이 징계하고 이게 방통심의도 완전히 안 된 거고 감사원 검찰 전혀 개혁이 안 된 거죠. 감사원 검찰 저 중에서 조금만 좀 손을 봤었으면은 탄핵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죠. 이 공공기관 개혁이 전혀 안 된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해내야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탄핵의 진실을 밝힌다는 개념은 저렇게 썩고 낡아 빠진 잘못된 기관들을 개혁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수의 개혁 세력이에요. 유승민이 개혁 보수다? 뭘 개혁하는데 유승민이? 이 중에서 뭘 개혁합니까 유승민이? 말만 개혁 보수지 개혁하겠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유승민이. 이런 거 하는 게 개혁하는 거예요 이런 게. 즉 탄핵에 반대하고 탄핵의 진실을 밝히는 게 정확한 개혁 세력인 겁니다. 이번에 드러났죠. 대한민국 체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자, 정부통령제가 왜 필요한지 딱 드러났습니다. 정부통령제였으면요, 박 대통령이 탄핵당해도 예를 들면은 황교안 총리가 부통령이었으면은 임기 그대로 채웁니다. 탄핵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정권 바꾸려고.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탄핵 얘기 나오죠? 왜 함부로 안 들어가냐면은 탄핵해봐야 부통령이 4년 끌어버리거든요. 실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탄핵을 미국은 200년 동안 3번밖에 안 하는 겁니다. 할 동력이 없어요. 정권 교체가 안 되니까. 우리도 이 정부통령제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왜 양원제가 필요했냐?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습니다. 탄핵을 한다? 하원에서 절반이면 탄핵하고요. 상원에서 3분의 2가 넘어가야지 성사가 되기 때문에 이건 미국에서 말이 되는 게 미국의 상원의 임기가 6년입니다. 대통령보다 더 길어요.
그리고 상원 당연히 국민들이 뽑는 상원의원이죠. 그리고 상원은 50개 각 주를 대표하는 겁니다. 대통령같이 국민이 뽑은 사람을 탄핵시키려면은 역시 국민이 뽑은 주 대표자들이 합의해야 된다. 그건 그래서 미국은 탄핵이 돼도 말이 없는 건데 우리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누군지도 모르는 헌법재판관들이 그냥 슬슬 해가지고 탄핵시켜버렸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도 양원제가 필요하구나. 양원제. 상원에서 이런 하원의 이런 짓들을 막아야 된다. 근데 물론 또 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그게 꼭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다. 뭐 상원 해봐야 예를 들면 뭐 정청래 같은 사람이 상원의원 되면은 뭐 더 문제되지 않냐. 6년짜리 임기니까. 그래서 그런 반론도 있는데 하여튼 형식적으로는 이번에 탄핵으로서 미국식 정부 통령제 양원제가 맞다. 그건 뭐 원칙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 왜냐하면 우리가 이 당을 발전시키면서 준비하려면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좀 예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문재인 정권은 제가 대선 전에 예측한 거랑 똑같이 가는지 이럴 거라 한 게 다 들어왔어요. 이런 사람들 나오겠구나 한 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튀어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은 임종석 비서실장 임명은 임종석 씨는 국회의원 시절 때 그러니까 예전에 뭐 전대협 때 무슨 임수경을 방북시키고 뭐 그건 옛날 얘기라고 치고 국회의원 시절 때 미국 방문하려다가 비자 신청했다가 미국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인물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중에 2명 있어요. 정청래하고 임종석이랑. 지금 트럼프 정권하고 북한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거의 첨예한 문제인데 미국의 입국이 불어난 인물을 지금 비서실장에다가 앉혀놨습니다. 미국 이거 모르겠어요? 이 메시지를 모르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헌법재판소장의 김희수 유일하게 통진당 해산을 반대한 인물을 임명했는데 박근혜 정권 초기 때 잘 기억해 보십시오. 박 대통령을 뽑은 51.6%가 아닌 뭐 49%의 국민도 생각하자면 그렇게 안 떠들었나요? 야당이? 그 당시 야당이? 어마어마하게 떠들었던 그 기억을 해서 제가 왜 기억하냐면은 그 당시 김경태 총재가 이제 이걸 반대하러 나가서 아니다 먼저 51.6%부터 챙기고 남중에 챙겨야 된다 해서 막 싸움이 났었거든요 방송에서. 근데 이거는 이 김희수 이 통진당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 한 80%가 찬성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80%의 국민에 반대하는 인물을 지금 헌법재판소장에다가 앉혀놨습니다. 이거 뭔가 이거 뭐 우려적으로 뭔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른바 뭐 언론들이 아마 박 대통령을 탄핵시킨 그 언론들이 문재인 정권 들어오자마자 또 싸우기는 약간 좀 스스로 좀 멋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슬슬 지금 보고 있는데 그리고 문재인 정권하고 좀 딜도 치려고 그러고 근데 대한민국 언론은 기본적으로 이 하이에나 성향이 있어가지고 좀만 가면은 이제 언론들 또 들고 일어났다 또 물어뜯습니다. 지금 계속 지금 쌓여가는 거예요 문제들이. 중앙지검장은 도대체가 아니 왜 이렇게 급하게 검찰총장도 없어 법무부 장관도 없어 왜 중앙지검장 먼저 임명을 합니까? 저는 그래서 길 가다가 이거 보다가 윤석열이 검찰총장 된 줄 알았어요. 왜냐면 검찰총장이 없는데 왜 중앙지검장을 임명하냐? 그러니까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 내부는 원래 신임 정권한테 엎드려 기는 게 흐름인데 검찰들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문제제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검찰 인사는 대통령이 직접 하면 안 됩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협의해서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법무부 장관도 없어. 검찰총장도 없어. 제청 누가 했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이거 좀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 교수 민정수석 임명은 저는 이거는 오히려 또 정반대인데 아니 문재인 정권은 진짜 검찰이나 경찰이나 그냥 풀어놓을 건가? 개혁도 안 할 건가? 뭐 나쁘게 얘기하면 장악도 안 할 건가? 저 민정수석은 저렇게 저런 스타일을 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저 사람은 저 튀는 스타일이잖아요.
자기가 스타가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아, 민정수석은 스타가 되면 안 돼요. 잘 안 드러나야 돼요. 안 드러나야 돼. 왜냐하면 국가 전체의 경찰, 국정원, 검찰 이 사법기관들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나서는 거 좋아하고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저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저거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뭐 나쁜 인사고 좋은 인사고 떠나서 이해가 안 되는 인사예요. 저는. 그리고 국정원장 서훈, 그리고 지금 오늘 안보실장도 임명됐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외교안보 라인들 임명하는 거 보면은 김정은 정권과의 남북 정상회담을 무지하게 서두르고 있다. 다 그쪽 인맥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국정원장 서훈도 마찬가지인데 임종석이야 뭐 아무 때나 북한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고, 서훈이 이제 이른바 14 남북 공동성명회 노무현 김정일 회담 때 그걸 준비했던 사람인데 이 국정원장 들어와서 취임 일성이 남북 정상회담 하겠다. 아니 국정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왜 공약하고, 이건 간첩을 잡겠다는 공약을 해야 될 자리에 남북 정상회담 하겠다. 그러니 이제 트럼프 정권 입장에서는 아니 저 북한에 사람 보내는 사람이 비서실장 가고 김정일과 노무현 회담 손했던 자가 또 국정원장 되고, 트럼프 정권 입장에서는 야 네가 알아서 해봐라. 아유, 한번 해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와의 정상회담도 또 무진장 서둘러요. 지금 트럼프가 좀 이따 하자 그러는데도 빨리빨리 하자 그럽니다. 6월 안에 무조건 해치우겠다. 그럼 뭐냐? 트럼프 만나서 내가 빨리 김정은하고 만나서 해결하겠다.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트럼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한번 해봐. 던져버릴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제가 생각에는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그냥 네가 알아서 해봐라고 던진 상황에서 김정은, 문재인 회담했다가는 일단 문재인은요 14 남북 공동성명 노무현, 김정일이 사인한 거 있잖아요. 그게 이미 청구서가 한 11조 원짜리입니다. 그게 북한에다가 11조 원을 퍼주는 성명서예요. 일단 11조 원을 일단 갚으러 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 뒤로 또 핵무기 많이 개발했죠. 그것까지 합쳐서 한 50조짜리 이제 청구서 하나 들고 올 가능성이 있어요. 50조짜리. 가면 안 돼요. 갔다가는 그거 들고 오게 돼 있습니다. 아니 차라리 문재인 정권이 아니면은 노무현 김정일 그거 나 모르겠다 하면 돼요. 아니 예를 들면은 안철수만 해도 노무현이 그 김정일하고 찍어서 그게 그 당시에 무슨 뭐 해주 개발, 제2의 개성공단, 뭐 NLL 개발 약 11조 원의 퍼주기인데 안철수만 해도 나 그거 모르겠다 하면 되는데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었잖아요.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요. 저거. 그럼 11조 원 플러스 알파를 퍼주기 위해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문재인 정권도 대한민국 정권이어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권 망하게 바라지가 않아요. 가면 망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가는 순간에 50조 원짜리 청구서 들고 오는 순간에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원드리는 거예요. 함부로 가지 마. 가고 싶으면은 차라리 트럼프한테 떠맡겨라. 트럼프가 갔다 와라 먼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거 왜 본인이 나서 너무 빨리 서두르는 거 보니까 뭔가 쫓겨요. 지금 누구한테 뭔가 쫓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제가 볼 때 이거 올해 안에 이거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 같습니다.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 같아요. 아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자, 아까 홍준표 얘기는 했고 자꾸 이렇게 홍준표의 발언 하나하나가 자꾸 쉽게 얘기하면 배신이에요. 배신. 맞아요. 막 말이 바뀌고 뒤통수 치고 저는 그건 좌익은 좀 해도 되는데 보수 쪽 세에서는 자꾸 저러고 다니는 거 계속 지지층을 축소시키는 행위들입니다. 저는. 이제 친박은 아마 원유철 내세운다는데 원유철이 도대체 탄핵 때 어땠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저는 탄핵 때 뭐 했죠? 원유철?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근데 무슨 친박이에요? 아니 친박이라고 내세우려면 그래도 탄핵은 반대한 사람이 내세워야지 뭐 명분이 쓰지. 정우택이랑 원유철이랑 지금 구분이 안 되는데 저 같은 사람도 친박도 뭐 거의 갈 때까지 가는 것 같고 정우택이 지금 뭐 규합을 한다고 그래요. 정우택이 지금 이 당 망친 주범 아닌가요? 모조리. 그리고 이제 나경원이 이제 탄핵 세력을 규합하고 이 네 명들 뭐 정말 가관일 겁니다. 네 명. 이 전당대회에서 무슨 보수의 희망이 나오고 뭐 가치가 드러나겠습니까 이게? 완전히 패거리 밥그릇 싸움 하다가 누가 이기든 저거 분당입니다. 저건 저렇게 되면요 누가 이기든 분당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문재인 정권 견제도 못하고 밥그릇만 어쩌고저쩌고 챙기고 있다가 아마 지자체 장사하고 있다가 나중에 문재인 정권이 위기가 되면은 그때 숟가락 들고 나타날 겁니다. 맞아. 전혀 안 싸우다가 자기들이 싸우면 나타날 거예요, 이제. 여기는 제가 좀 쓰다가 국민의당은 좀 얘기할 만하죠. 국민의당은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이 만약에 순항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호남이 기반이기 때문에 흡수가 될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막 지금 박수 받고 쫙 가면은 흡수가 될 건데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 막 내려가면은 호남을 기반으로 우클릭할 겁니다. 왜냐? 지금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는 부분은 되게 외교 안보의 이 좌클릭 때문에 좀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오히려 국내 파트는 막 자꾸 이렇게 막 그 포털하고 언론 동원해가지고 임종석이니 뭐 이거 무슨 어떻게 임종석 인사를 탕평 인사라고 보답니까? 아니 같은 운동권 출신인 임명한 거 어떻게 탕평 인사라고 보도를 해요 언론들이. 그래서 그렇게 버틸 수 있을지 모르는데 외교 안보 때문에 힘들어요 이게 지금.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국민의당은 자기들은 좌파가 아닌 것처럼 갑자기 클릭해가지고 호남 중심으로 바꿀 건데 그 국민의당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민의당 창당하기 전에 호남 전국 호남 상회가 이미 다 이탈했어요. 민주당에서. 호남의 이권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정당이기 때문에 호남 지역의 이득을 위해서 좌로 갈 수도 있고 우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저 당은. 이념 정당이 아니에요. 정확히 지역 정당입니다. 애초에 호남 상회가 만든 정당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 따라 가지고 좌클릭 우클릭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우리가 변수로 봐야 되는 것 같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호남 지역이 우클릭 들어오는 거는 저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큰 좋은 변화라 봅니다. 호남이 우클릭 들어와야지 정치가 정상화돼요. 호남이 계속해서 약 80% 90%가 계속 자익정당을 찍는 한 정상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은 어떤 식으로든 우클릭 돌아오기를 좀 바라고 있고 바른정당은 아무 변수가 안 됩니다. 무역으로 한 80% 먹고 사는 나라기 때문에 누가 돼도 자기들 마음대로는 할 수가 없고 했다가는 무너지게 돼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 김정은 정권하고 지금 트럼프의 문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가 이 탄핵 얘기가 나오면서 뭐 저는 뭐 탄핵까지 안 갈 거라고 보는데 지금 계속 그런 이제 경고음이 들어옵니다. 이 트럼프가 탄핵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어디 하나 때릴 수가 있다. 빨리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저기를 또 서두른단 말이에요. 지금 저기를, 저쪽을. 그럼 트럼프 쪽에서는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 단독으로 무너뜨리든지 김정은 정권을 아니면 미중 합의해서 무너뜨리든지 뭐 둘 중에 하나인데 국내 정치 상황 봐도 미국 국내 정치 상황 봐도 트럼프가 빨리 김정은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지금 국내 정치에서 헤매고 다니니까 지금 이게 빨리 해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미중 합의로 무너뜨리는 거와 미국 단독으로 무너뜨리는 거와 굉장한 큰 차이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상당한 큰 차이가 있는데 그거 사실은 누가 관리해야 되냐? 문재인 정권이 관리해줘야 돼요. 근데 저 문재인 정권 저거 막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문제는. 그 관리가 불가능하죠. 그거 막으려고 그럴 텐데. 뭐 저건 도리가 없습니다. 저건 뭐 우리 당이 지금 당장 저거 해가지고 뭐 외교를 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국제사의 이 거대한 흐름상 김정은 정권은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거예요. 중국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지금 미국이 워낙 많이 중국을 사실 봉쇄했어요. 한국 신문만 보잖아요. 마치 미중 간의 전쟁에서 자꾸 중국이 이기는 것처럼 나오는데 중국의 무역로가요. 미국이 지상이든 해상이든 다 막아버려가지고 중국 완전 포위된 상태입니다. 저걸로 저거 김정은 문제 저거 못 풀어내면요. 중국도 저거 못 버팁니다. 경제가 아주 위험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미중 간의 합의에서 미중이 주도해서 풀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그만큼 위기에 몰려있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한번 정책 같은 거 할 때 지금 대한민국 언론 다 문제지만요. 저 외신 조작보다는 거 정말 큰 문제예요. 한국 외신만 보면은 중국이 엄청 살려가는 것처럼 알아요. 자, 그럼 김정은 정권 붕괴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 대한민국에 이제 종북 세력 남아있는 실체가 드러나게 돼 있죠. 무너지는 과정에서. 뭐가 터져나올지 모르니까. 물론 그것도 터져나와서 깔끔하게 정리되는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완전히 레바논처럼 아예 그냥 상시 내적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터져나오긴 터져나온다.
붕괴되는 과정에서는. 자, 그럼 저 때 뭐냐? 저 때. 정말 종북 세력이 막 터져나오고 김정은 정권이 흔들리고 막 이런 상황 올 때 저 자유한국당 기회주의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한 발 한 발 움직일 때마다 계단기 두들기고 있을 텐데 그때 바로 자유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진취적인 이 자유통일 세력이 정치권 주도권을 잡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냐? 이제 당내에서 준비할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해. 자유한국당을 기본적으로 재벌정당이라고 부르죠. 재벌정당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재벌정당이 된 게 아니고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 15명 중에 전경련 추천으로 들어온 사람이 3명이나 있어요. 아주 긴밀하게 이 정책 협의를 했습니다. 정경련과 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재벌정당 욕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한계가 오는 거죠. 그게 바로 자유한국당의 한계입니다. 정경련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정말 입지전적으로 삼성그룹 평사원 들어가서 삼성 CEO를 해서 경영 감각과 국제적 시각을 갖고 있는 분을 우리가 영입해서 국회의원 만든다. 이건 얘기가 되죠. 이건 재벌정당이 아니에요. 근데 전경련은 재벌의 이익을 위해 만든 조직 아닙니까? 그 출신 국회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 똑같이 노조 출신 국회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익집단들이잖아요. 이익집단들은 국회와 협의해서 자기 이익을 완전시켜야지 이익집단이 직접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국회에. 근데 민주당은 노조를 그냥 집어넣고 자유한국당은 전경련을 그냥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둘 다 잘못된 겁니다. 둘 다. 그냥 회사의 직원을 훈련시켜서 넣던지 회사 CEO를 넣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익 집단 사람들을 빼주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우리는 대기업이 아닙니다. 자, 700만 자영업자와 청년 창업자 우리는 여기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를 기반으로 해야 돼요. 이게 가장 이 명수도 많고 이쪽을 정책을 해줘야지만은 대한민국이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쪽을 맞춰줘야 돼요. 그런데 그게요. 그럼 대기업과 그렇게 뭐 크게 충돌하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창업가 포럼을 계속 운영했었는데 제가 그때 청년창업 포럼 하면서 내놓은 정책이랑 대기업이랑 그렇게 크게 충돌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왜? 똑같은 기업이니까 크게 어긋나진 않습니다. 뭐야 또 먹는 데가 중요해.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뒤틀어버려. 우리 모토는 전 세계에서 가장 창업하기 좋은 나라. 여기에 정책 초점을 다 맞추겠다. 여기에. 그 조원진 의원이 아마 이번에 대선 후보 출마하면서 자영업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처음으로 간담을 해가지고 정책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 정책 발표한 게 있고 창업 정책들 같은 거 다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창업 지원이 만들어서 박정희 정권이 그 당시에 막 기업들 막 성장시켰을 때 그 모델이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네. 지금 대기업들은 신경 쓸 거 없어요. 대기업들은 자기가 알아서 나가서 막 경쟁하면 되는 거고 그 중소기업 중에서도요. 제가 자꾸 이제 뭐라 그러는 게 대기업 하청업체들 있죠. 삼성전자 하청업체 매출액 3조 4조 그렇습니다. 거기도 신경 쓸 거 없어요. 다 잘 사는 사람들이. 그 밖에 있는 독립중소기업, 독립벤처들이 그게 문제거든요. 그 박정희 대통령은 그러면 예전에 삼성이나 예전에 현대,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때 당시에 삼성과 현대는 지금의 벤처기업이죠. 그때 SK니 LG니 다 지금의 벤처기업 아닙니까? 그 박 대통령이 어떻게 키웠어요? 경쟁을 시켜서 수출 많이 하는 순서대로 지원을 했습니다. 유착을 하지 않고 달러 많이 벌어오는 순서대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18년 동안의 기업을 지원했는데도 유착 혐의가 안 걸린 게 딱 객관적으로 했으니까.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벤처기업들, 청년창업기업들 달러 벌어오는 순서대로 쫙 끌어올리면 돼요. 지금 대한민국 기업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대기업을 안 되려고 합니다. 왜? 대기업 집단 딱 들어간 순간에 워낙 규제가 많으니까 자, 여러 가지 그 단계가 있어요. 50인 이상 사업자 있잖아요. 50명 넘어가면 규제가 들어와요, 직원을. 그래서 49명에 딱 끌어버립니다. 그리고 무슨 30대 대기업 안 들어가려고 해요. 안 들어가요. 얼마 전에 아마 카카오하고 어떤 바이오 벤처 기업이 자산이 6조 원 넘어가지고 대기업 집단 들어가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빼달라고. 아니 30대 대기업 들어가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서로 안 들어가려고 해요. 이러니 어떻게 기업이 발전하겠습니까? 다 성장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거 다 무너뜨려 버려야 된다. 이거.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창업 정책이라 그러면요, 자영업도 그렇고요. 그 모든 정권이 개수를 얘기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창업센터 만들더니 1년에 500개를 창업시켰다고 막 자랑했는데 임기 말에 한 480개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원래 청년 창업이라는 것은요, 10개 하면 한 8개가 무너지는데 모든 정권과 모든 정당이 창업 개수만 얘기하는데 그 정책 안 돼요. 그 정책 정말 멀쩡한 청년들 다 신불자 만드는 정책이고 망한 회사를 얼마나 손실을 적게 퇴출시켜주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데 미국은 다 돼 있습니다. 이게. 한국은 그걸 거론도 안 해요. 자영업이요. 식당 창업한다. 퇴직금 가지고 1억 가지고 창업하잖아요. 이거 빨리 판단해가지고 망하면은 손실 적게 보고 빨리 팔아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 시장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퇴출을 아주 손에 적게 보고 만드는 그 시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시장 지금 사실은 하긴 있습니다. 하긴 하는데 저걸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하면은 미국식으로 자유롭게 창업하고 크게 손해 안 보고 빠지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지. 진짜 저희가 그때 요즘에 저는 뭐 이제 청년이 아니어서 그런데 한창 제가 30대 때 청년 창업학 포럼 할 때 만나면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20대 때 창업을 합니다. 창업을 하면요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요 한 부채가 한 5억 6억 지고 있잖아요. 그 연대보증 걸려 있어요. 기업을 접지도 못하고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저거를. 야 이게 보통 문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원래 미국 같은 경우는 빨리 기업을 팔 수가 있거든요. 시장에서 기업 파는 사고 파는 시장이 없으니까 애들이 창업 한번 한 다음에 그냥 평생 노예가 돼서 사는 겁니다. 퇴출 활성화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자영업 창업에 대해서 이건 이제 국민적 합의할 필요가 있는 게 우리 여기 직장인도 계시고 다 계시겠지만은 이제 직장인이라는 게 40대만 명퇴해버리잖아요. 모든 국민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직장인들 왜 나는 왜 이 유리지갑이냐 왜 내 세금만 빼가냐 자영업 들어오는데 저는 이거 좀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직장인이 평생 직장이 아니잖아요. 그 이제 고령화 시대가 돼가지고 60대 이후에 또 창업을 해야 된다. 자영업자가 늘 수밖에 없어요. 이 고령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장인들의 합의를 통해서 세금 감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 돈 버는 사람은 많지만은 만약에 퇴직금 2억 원 받고 창업했다가 망하는 사람 보세요. 2억 원 그냥 막 붓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2억 원. 그런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세금 감면을 좀 추진해야 한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청년 창업자와 자영업자들을 당에 대폭 끌어들여야 한다는 거죠. 여기를 대변하는 정당 거의 없습니다. 우리 주 지지층으로 좀 삼는다는 거죠. 네, 좀 문화를 내겪고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외국인 거주가 이제 150만 명이에요. 외국인 거주가 느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보수 쪽에서 자꾸 다문화돼서 적대하는 게 있는데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거는 이미 700만 명이 해외에 나가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지금 외국인 뭐라 그럴 게 아니고 700만 명이 나가 있고요. 인구수 비율 세계 최다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이고 어디 가보십시오. 한국계 다문화가 좀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다문화에서 적대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가 있는 700만 명 우리 동포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 이거 정말 복잡한 이제 이 다문화 정책이고 제가 그건 빼고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노무현 정권 때 한류가 본격화됐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김대중 정권 때 시작되고 노무현 정권 때 한류가 됐는데 그때 한국 이 정부 당국이 한 일은 온갖 이 세계에 들어가서 막 갖다 팔아버리는 거야. 한국 드라마 팔고 막 영화 팔고 막 계속 팔았는데 잘 팔았죠 그때. 근데 안 사죠 우리는. 한번 극장을 가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극장 가가지고요.
프랑스나 독일 영화 못 봅니다. 아니 미국 영화하고 일본 영화가 꼈어요. 한국 영화랑. 어느새 독일 영화나 프랑스 영화도 못 봅니다. 대만이나 일본이나 홍콩만 가도 그렇지 않아요. 브라질 영화도 보고 합니다. 이상하게 한국이 한류 어쩌고 하면서 이 해외 문화가 안 들어온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 드라마 같은 거 보더라도 미드 이외에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근데 한국 드라마나 이거는 계속 수출하려고 그래요. 막 아시아나 막 수출하려고 그러고 남의 나라 거는 안 사죠. 이것 때문에 한류가 무너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한류 무너졌잖아요. 왜 무너지냐? 맨날 그 당시 노무현 정권 때 뭐 태국에서 무슨 한국 드라마가 1위 했다 그러는데 우리 드라마가 뭐 1위 한 건 아는데 그럼 태국이 자체적으로 만든 드라마가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뭐 맨날 베트남 진출한다 그러잖아요. 뭐 무슨 뭐 가수가. 근데 그 가수가 베트남 진출한다고만 보도하지 베트남에서는 어떤 가수가 활동하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현지 시장을 모르고 막 제품 만들고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됐죠. 처음에는. 그냥 다 탈출 나가는 겁니다. 아시아 문화 들어와야 됩니다. 특히 유라시아 같은 것들 우리하고 연결된 나라가 많거든요. 카자흐나 이게 다 자원국들인데 이 문화 다 가져와서 무슨 문화라 그러면은 뭐 담당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중가요나 대중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자막이나 달아놓으면은 뭐 얼마나 보겠냐 그러는데 글쎄요. 한국의 요즘 대학생들이요. 아시아 자원봉사 활동 엄청 많이 갑니다. 코이카 통해서. 그 친구들이 가져와가지고 카페에다 저장해 놓은 걸 가지고 연구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아시아 리더를 양성한다고 막 보냈는데 보냈으면은 한국에서도 아시아를 공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카자흐스탄 영화나 카자흐스탄 드라마를 못 보는데 무슨 카자흐스탄을 연구합니까? 한국에서. 저런 거 정말 돈 1년에 한 10억만 세금 써도 세계 한 30개국 아시아의 영화 드라마 뭐까지 가는 거 아무 일도 아닌데 그거 참 잘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 그렇게 하자 그러는데 뭐 안 하는데 이거 우리가 좀 정교하게 다듬어가지고 아니면 우리 당이 저거 사업해도 되고요. 좀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지금 이거 뭐 때문에 말씀드렸냐면은 보수라 그러면요 마치 국수주의, 다친 민족주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거 아니라는 거 입증해야 돼요. 더 큰 대한민국이고 더 다양한 문화를 들어온다. 물론 저는 이건 이민정책과 달라요. 문화정책과. 이민정책은 불법 노동자 절대 받으면 안 되죠. 그거는. 그리고 이민은 가급적 각 나라에서 고급 인재가 들어와야 되죠. 이 이민정책과 문화를 가져오는 건 다른 개념인 겁니다. 근데 그걸 다문화로 깡그려가지고 이게 뒤섞여서 그런데 우리는 이민정책은 까다롭게 가지만은 문화정책은 넓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데 하여튼 뭐 20, 30대한테는 보수라 그러면 무조건 부정부패 옹호세력 되어 있습니다. 보수라 그러면 그냥 그렇게 찍혀 있어요. 부정부패 옹호세력. 그리고 우리같이 탄핵을 반대해버렸기 때문에 더 찍혔겠죠. 이제 탄핵의 진실을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탄핵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요. 우리는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어느 정당보다 더 센 칼을 휘둘러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문재인 정권이 무슨 뭐 외교부 장관 임명을 했는데 아예 그냥 청와대에서 위장 전입했는데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나와버리더라고요. 이런 거 안 됩니다. 예. 병역비리. 이거 특히 병역비리. 이 특히 병역이 이명박 정권 때 그때 연천 폭격 때 그 벙커회의 할 때 이명박 대통령 군대 면제, 정운찬 총리 국무총리 군대 면제, 정정계 비서실장 군대 면제, 원세훈 국정원장 군대 면제. 이게 쫙 깔렸잖아요 그때. 그때 20, 30대 그들이 이제 안 그래도 이명박 정권에서 이탈하는데 와 그냥 국가 수뇌부 전체가 군대 안 갔다 와가지고 그걸로 끝났어요 보수는. 그걸로 와 이건 병역 면제 받으면서 맨날 안보파리 하는 놈들 그걸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특히 우리 당은 병역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직을 맡든 공직 후보가든 병역에서 면제를 받든 공익근무 요원을 하든 아들까지 그거를 전수 재검사해가지고 면제가 나쁜 건 아니죠. 불법 면제가 중요한 거죠. 다시 검사해서 면제를 받더라도 이건 정확한 면제다. 이건 우리는 그렇게 판정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수 검사해서. 그리고 아예 이거를 법을 만들어서
병역비리 척결 특별법 만들어서 국회의원, 장차관, 시도지사 이거는 모든 본인과 직계손비는 병역 면제자와 공익근무요원은 다시 정밀검증을 해가지고 없애버리자 이 의혹을. 아니 그렇게 해야지 국민통합이 됩니다. 지금 여론조사 한번 해보세요. 국민의 한 80%가 돈 많고 뺑일수록 군대 빠진다고 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국민통합이 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법을 우리가 발의해서 그럼 당장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아니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논문 표절인데 논문 표절은 지금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대선 전에 자기들은 논문 표절하는 사람은 절대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뭐 논문 표절 뭐 안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다 하진 않고 교육부총리 한 명만 노리고 있는데 교육부총리 논문 표절은 그건 심각하죠. 딴 사람 몰라도 그거는 저희가 검증할 겁니다. 근데 그건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역시 논문 표절을 검증을 해서 표절 걸렸다고 너 죽어 그게 아니고 이 수위를 가서 적당히 수정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반납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해야지 딴 데가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줘야지만 야 보수가 그래도 부정부패 옹호하지 않는구나 이게 돼야지 탈핵짓을 밝힐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확실하게 합니다. 이거는 이제 따로 하는 건데 그 20대 30대 이 애들이 기본적으로 코드가 40대까지 영웅문색 코드예요. 이게 저도 10대 때 영웅문색을 받고 그런데 그 홍콩 노아리에서 뭐 장국영이 주윤발이 해가지고 막 형제 맺고 막 을리 따지고 그 코드가 있어서 막 기회주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20, 30, 40대가. 그럼 한국당 같은 경우가 기존에 왜 20, 30, 40대들한테 외면당했냐? 전교조의 교육이나 전교조 교육 안 받는 애들도 싫어하는 사람 수두룩히 많은데 거의 대부분 기회주의 행태예요. 이 자유한국당 지도부들의. 이건 대표적으로 이번에 하는 그 정우택이라든지 홍준표라든지 예를 들면은 노무현 대통령 막 뭐 떨어지고 할 때 뭐 그때 사실 그 친노들도 막 도망가려고 했는데 어쨌든 자기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서 몸을 바치고 같이 을리 지켰다 이렇게 마케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 40대들은 노무현 대통령과 그 친노들을 그래도 을리가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념과 좀 달라요, 이거,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번에 박 대통령을 버리는 거는 20, 30대가 볼 때 야, 잘 버렸다 그게 아니고 저것들 부정부패 옹호하더니 또 배신까지 하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은 누가 뭐래도 박 대통령을 지키고 있으면은 야, 좀 권력 한번 해먹으려고 그렇게 욕은 안 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해줘야지만 20, 30대 표가 공략이 가능하지 지금 버렸다가는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이거. 부정부패 척결과 약간 다르게 여긴 그냥 기회주의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조원진 의원 0.1% 났다고 내버린다. 이거 정말 최악이죠, 이거. 이거 최악이야. 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 다른 모습을. 원칙과 명분으로 좀 단기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지만 원칙 명분 지키고 이런 보수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솔직히. 없었어요. 자, 우리 당의 좀 운영 스타일, 생활 밀착형에다가 제가 미디어까지 넣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유럽식 정당에서는 사실 미디어를 이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 인터넷 미디어가 워낙 발달돼서 모든 당원 활동들을 다 중계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 밀착형 미디어 정당인데 미국이나 유럽에 이제 특히 유럽이 더 그런데요. 유럽에 이제 내각제 국가의 정당들이 주로 있는데 그냥 마치 우리 뭐 교회 가듯이 정당에 가서 교육, 문화, 스포츠 서비스, 사업 홍보, 취업 중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당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를 정당에 해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요. 아까 우리가 자영업자와
벤처 창업인들을 이 중심의 정당을 한다. 그 사람 많이 끌어들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이 미디어가 발달될 정당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미디어를 키우는 정당이 되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미디어도 크고 당 미디어도 크고, 그럼 그 미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홍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원 내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미디어를 홍보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생 당원이요. 대학생 당원을 우리가 4년 동안 하면요, 딱 보면 알잖아요. 이 스타일을. 그러면 들어와 있는 사업자하고 얘를 취업을 또 중개를 시켜줘야 돼요. 대학생 당원도 우리 당에서 열심히 활동해라 4년 동안. 그럼 4년 동안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사실은 그 다 웬만한 중견기업만 하더라요. 오히려 구인난이에요. 구인난. 뽑을 사람 없다 그래요. 다 물어보세요 중견기업들한테. 애들이 툭 하면은 또 사표 쓰고 나가고 이런다. 우리 당에서 4년 동안 일하는 거 보면은 그것만큼 감동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맞습니다. 사업을 홍보해주면서 당연히 취업 중개까지 가는 그거 해줘야 됩니다. 그것만 되면요 당 아주 탄탄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직 후보와 당직은 모든 거는 미디어 영상 토론을 통해서 한다. 우리가 이번에 그 조원진 의원 가지고 해서 그렇게 토론하자 그랬는데 토론 왜 만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를 들면 당대표라든지 그리고 당 경선은 무조건 영상 토론을 통해서 당원 투표나 배심원 투표로 간다. 여론조사 같은 거 필요 없죠? 그거 조작되는 거. 이렇게 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당의 사업일 수도 있고, 한번 당원의 사업일 수도 있고, 제가 이런 걸 하나 구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미디어, 1인 미디어에서는 압도했는데, 채널이 없잖아요. 이제 특히 이제 60대 이상층들은 집에서 이렇게 한 군데 틀어놓고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IPTV나 케이블에 채널이 없어가지고 유튜브로 들어와서 봤단 말입니다. 그게 종편은 다 들어가잖아요. 그 식당도 다 채널이 들어가 있잖아요. 식당에도. 이게 한계여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제가 한 3년 전부터 준비했던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편은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종편은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예능 드라마 해야 됩니다. 근데 24시간 토론 전문 채널 버리면 이거 신고사항이에요. 허가제가 아닙니다. 24시간 동안 정치 토론하면 되는 겁니다. 이 채널은. 제가 이거 3년 전부터 다 조사해가지고 아는데요. IPTV가 KT가 한 점유율이 한 78%가 그래요. 그럼 KT만 가입을 하면은 번호를 아주 뒤편에 한 200번대 뭐 아주 뒤편을 준다. 6개월 동안. 그럼 267번을 줬다. 거기서 다 죽는다 이거 원래는 못 들어오는데, 우리는 267번 받으면요 다 홍보해가지고 다 구독시키고 식당 하고 살아남으면은 우리 당원 농객들 그리고 우리 당과 걸맞는 농객들 붙여서 정치 토론도 하고 신축 토론도 하고. 그럼 우리 당원들 24시간 동안 저것만 보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거를 한번 하겠다. 원래 이거는 우리 당과무시가 준비하고 있었던 건데, 이런 거를 하겠다고 당에 제시를 하면은 당에서 판단해가지고 같이 하는 거고, 저는 다른 당원도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당에 내놔라.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구상과 홍보를 처음부터 같이 하면은 당이 아마 지분은 못 가질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당원들이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당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이거는 제가 합니다. 제가 예시를 드리는 거예요, 예시를. 그러니까 당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예시를 드린 건데, 예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박정희 기념재단에서 정책위원 일할 때 제가 다 조사해가지고 올라갔었는데, 그때는 박정희 야구장이었는데, 그때 박정희 기념재단 했기 때문에 박정희 야구장인데, 사실은 유경수 야구장이 맞아요. 왜냐하면 유경수 여사님이 장충동에는 리틀 야구장을 지었거든요. 그 의견을 듣고. 그래서 리틀 야구장 하는 사람들은 유경수 여사 잘합니다, 이 업적을. 그러니까 유경수
야구장 이름이 했을 때 사회인 야구시장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졌거든요. 사회인 야구시장이. 지금 이제 골프장 부킹보다 야구장 부킹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막 새벽 1시에도 야구하고 그래요. 부킹이 안 돼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런 레포츠 스포츠 시장에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여기가 진짜 이제 국민들이에요. 국민들의 삶이잖아요. 이 시장에 들어가려면은 야구장만 하나 갖고 있으면요. 다 줄 섭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구장 부킹이 안 되니까 야구장 하나 갖고 있으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거 돈 얼마 안 됩니다. 이거 돈이 한 3억에서 5억이면 충분해. 그리고 웬만하면 다 수익을 냅니다. 야구장에서. 그래서 유경수 야구장을 여기 한번 8주 정도 하나 해놓으면은 그럼 유경수 동상도 세우고 또 옆에다 또 박근혜 대통령 동상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야구장 저 뒤편에는 유경수 기념관, 간이 기념관 하나 세우고 그럼 거기가 뭐가 좋냐면은 일단 서인 야구팀 30개가 들어옵니다. 저거 만들어 놓으면은 그거 다 우리가 이제 야구시장에 홍보하는 거죠. 야구시장에 홍보하러 가는 거예요. 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야구팀 만들 수 있고 우리 당도 야구팀 만들 수 있는 거고. 근데 하여튼 야구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야구장을 가진 데가 장점입니다. 야구장은 있어야지 할 수 있는데 저거 제가 사업기를 다 만들어 놨었는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거 큰 돈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포트 팀들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당에서 복싱팀, 이제 야구는 야구장이 필요한 나머지 복싱 같은 건 뭐 별로 돈 안 들어가잖아요. 라이딩, 등산, 축구. 이 시장에 팀을 만들어서 들어가야 돼요. 팀을 만들어서. 일단 등산 모임은 조원진 의원님이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랬고 저는 원래 등산 모임은 뭐 당뇨사 되면 뭐 제가 또 따로 등산 모임을 또 꾸릴 겁니다. 그래서 독서 모임 이거 제가 어제 새누리당 그 당원 카페에다 많이 썼는데 이번에 제가 이 이른바 보수 농객들한테 학을 쪘습니다. 진짜 이번에 이름 좀 알려진 보수 농객들한테 학을 쪄서 다시는 전원자들하고 일하지 않고 전원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필요한 게 아니고 교육이면 교육, 국제면 국제, 역사면 역사, 전쟁이면 전쟁 전문 농객들이 있어요. 전문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좌우가 아니라 해당 분야 전문가가 있는 거예요.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너 자냐고라 그러죠. 전문가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객관적 데이터 가지고 답을 내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최대한 이쪽으로 오게 해서 우리도 배우고 그분도 우리가 도와드리고 당의 정책이 넓어지지 않습니다. 결론인데 저는 솔직히 차기 집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이 전 재창출 문제가 아니라 임기를 채울 수 있을까 저는 문제가 그 자유한국당은 아마 3분이나 4분, 3개 정도로 갈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은 그냥 졸립 자체가 없고.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과 경쟁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없는 겁니다.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오늘 발제한 게요. 우리 당의 인재들과 협의를 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제 생각만 가지고 했는데 우리 당의 인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 활동들 더 회의 깊게 해가지고 친밀하게 만들면요. 자, 일단 보수 유권자는 자유한국당에 뭐 붙잡힌 게 없잖아요. 자기가 봤을 때 더 잘하는 정당 찍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탄핵 선동에 넘어간 유권자, 이건 우리가 잡아와야 되는 겁니다. 진실하려고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기존 낡은 보수, 제가 말씀드린 그 기회주의 보수의 짜증이 난 청년층. 그리고 전국의 자영업자, 창업자.
글쎄 문재인당 못 이기겠어요 이 정도 모아가지고? 문재인당은 저 노조밖에 없어요 노조. 노조밖에 없는 정당이잖아요. 우리가 20, 30, 40대를 뺏긴 거는 이념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보수 기회주의자 때문에 뺏겼다니까요 기회주의자. 부정부패 옹호하고 이런 날 뺏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 잘하면 아니 20, 40대가 우리 왜 위험합니까? 열심히 잘하는데. 또 지금부터라도 지금 제가 한 것들 있잖아요. 이게 다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최소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건요. 한 달 안에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고 이제 마치고 뭐 토론을 뭐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우리 당 내분 사태가요 오히려 우리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하나의 업적을 쌓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수 지역 내에서 뭐 권한 놓고 싸우는 일들은 비일비재한데 이건 좀 다르잖아요. 바닥에 있는 당원들과 이 권력자와의 싸움이잖아요. 이런 싸움은 거의 없었습니다. 보수에서. 자유한국당에서 임명진이 들어와서 독재하더라도 당원들 거의 못 움직였습니다. 그건 심지어 민주당도 못해요. 민주당 내에서도. 우리는 당의 지금 지도자들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잘못된 지도자. 이 부분을 우리가 설명시키면요. 글쎄요. 저는 다시 볼 거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은 개싸움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이런 탄탄한 당정 준비를 하고 잡아서 직접 보여주면 잡았을